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10월 28일 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러시아군이 북한군 병사들을 화물차에 태워 최전선으로 수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오늘 밤 나토 이사회에서 북한군 파병 동향을 브리핑합니다. 한미 외교 국방장관이 미 워싱턴에서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합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어 4대 개혁이 곧 민생이라며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4대 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정년 연장 합의안이 빠르게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노사의 입장 차이는 있지만 공론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자는 분위기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이 북한군 병사들을 화물차에 태워서 최전선으로 수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북한군의 전장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 정부 대표단이 오늘 밤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사회에 참석해서 북한군의 파병 동향을 관련국에게 설명합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이 러시아군 무선통신 감청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감청 자료에는 러시아가 쿠르스크 인근 대도시인 보로네슈에서 화물차로 북한군을 전선에 수송하는 정황이 담겼습니다. Сейчас, погоди, мне уже зампотеку написал, что там уже решили вопрос. Не, все. Твой, да? Да, вопрос решили, он помогает БМПшникам корейцев перевозить. 이처럼 쿠르스크 전선에는 북한군이 속속 집결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군 수천 명이 지난 23일부터 모여들고 있으며 최대 5천 명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장에서 북한군과 마주칠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조만간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터에 나타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는 실제로 북한군과 유럽에서 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군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 정부 대표단은 현지 시각 28일 벨기에 브뤼셀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본부에서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합니다. 국정원과 군, 외교당국 고위관계자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은 북한군 파병 동향을 브리핑하고 나토 측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우크라이나 현지 모니터링당 파견을 비롯해 우크라이나군 지원 문제 등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의 외교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만납니다. 최근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의 소식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외교 국방수장이 현지 시간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납니다.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안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 함께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의가 열리는 건 지난 2021년 5차 회의 이후 3년 만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한미동맹 협력과 지역 이슈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회의 결과를 반영한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대북 정책 공조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최근 심화하는 러북 군사 협력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블링컨 장관과 별도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미 간 공조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용현 장관도 현지 시간 30일 펜타곤에서 오스틴 장관과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SCM을 열고 대북 정책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한편 두 장관은 현지 시간 다음 달 1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멜라니 졸리 외교장관, 빌 블레어 국방장관과 함께 제1차 한 캐나다 2+2 장관회의를 개최합니다. 우리나라가 2+2 장관회의를 갖는 건 미국, 호주에 이어 캐나다가 세 번째입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북한인권 국제대화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반인권적인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북한이 젊은이들을 명분 없는 전쟁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꼬집었습니다. 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7일 북한의 제4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를 앞두고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영상 축사에서 북한이 2019년 제3차 UPR 당시 132개 인권 개선 권고안의 완전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여전히 고문, 처형 등 극단적인 인권 침해가 정권 차원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꼬집었습니다. 최근에는 명분 없는 전쟁에 군인을 보내며 젊은 병사들의 소중한 생명과 미래를 사지로 밀어넣는 반평화적이고 반인권적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18일 미국에서 최초로 열린 한미일 북한인권 3자 회의를 언급하며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중요한 전기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지난해 11월 국내에 입국한 이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정치참사, 윤상욱 통일부 인권정책관 등 남북한 전 현직 외교관이 모여 북한의 외교 정책과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 등을 증언합니다. 북한은 그동안 북한 외교관들에게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인권 탄압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서방의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라는 지령을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중동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정부가 범부처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29조 6천억 원의 세수 결손에 따른 민생 경기 영향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인데요. 경제관계 장관회의 소식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중동 분쟁이 격화되면서 국제금융 원유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중동 사태를 언급하며 범부처 비상대응 체계를 통해 모든 가능성에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펀더멘탈과 괴리된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공조하에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언급했습니다. 우선 반도체 산업은 반도체 산단 조성과 용수 지원, 저리대출 프로그램 등 26조 원 지원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송전 인프라 구축,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등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석유화학의 경우 부가가치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고 2차 전지는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과 함께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해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을 뒷받침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 결손에 따른 민생 경기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올해 세출 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라 금년 예산 대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29.6조 원에 대한 재정 대응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습니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종합국정감사에서 세수 결손에 메울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습니다. 빚을 지지 않고 자체 가용 재원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인데 기금 특별회계에서 최대 16조 원을 끌어와 세수 결손을 메꿀 계획입니다. 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조 5천억 원 감액하고 추후에 보존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도쿄에서 한일 중 3국 고위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3국은 정상회의를 가장 이른 시기에 개최하는 데 뜻을 모았는데요.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와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 순웨이 등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한일중 고위급 대표는 우선 3국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이른 시기에 개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세 나라 정상은 앞서 지난 5월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협의체를 중단 없이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 협력 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3국 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삼국의 고위급 대표는 회의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삼국 협력이 진전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적 교류와 지속 가능 발전 등 크게 6가지 분야에서 지속 협력하면서 차기 정상회의 개최를 착실히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정상회의와 외교장관 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고위급 회의 이후 정차관보는 수네이둥 부부장과 함께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을 합동 예방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다음 달 윤석열 정부의 반환점을 앞두고 핵심 국정과제인 4대 개혁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대 개혁이 곧 민생이라며 올해가 가기 전에 가시적 성과를 주문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취임한 윤 대통령. 엿새 만에 열린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과 노동, 교육 개혁을 핵심 3대 선행과제로 제시합니다. 올해부터는 의료개혁까지 4대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해왔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임기 반환점은 다음 달 10일. 임기 중반부에 접어든 시점에서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의 고삐를 더 바짝 쥐고 있습니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이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인식 아래 연금과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비서실과 내각에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며 연내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게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4대 개혁이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세대를 위한 당면 과제인 만큼 윤 대통령은 그간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피력해왔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싱가포르 국빈 방문 중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도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있는 한 4대 개혁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료개혁과 관련해 세계 최고의 의료 서비스가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며 국민 생명과 국가 성장 동력을 지키려면 의료개혁이 필수임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턴 4대 개혁에 더해 인구위기 극복에도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에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신설했고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7일에는 유산, 사산 휴가를 늘리고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내용의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4대 개혁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핵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네, 뉴스의 맥 이어갑니다. 고령화와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따른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 정년 연장 문제에 관해서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신국진 기자, 대통령 직속 기구인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정년 연장 합의안이 빨리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요? 네, 경사노위는 현안 중 가장 중요한 주제로 정년 연장을 꼽았습니다. 특히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금이 노동시장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정년 연장을 포함해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커진 상황에서 의제 논의를 미루기보단 적극적으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적이 있는데요. 경사노위에서 의제를 설정해 논의를 시작한 만큼 사회 전체 분야를 고려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전체적인 재정이나 안보나 예산이나 경제나 우리의 잠재 성장률이나 이런 쪽에
또 인구의 어떤 소멸이나 이런 쪽에 정말 심각한 문제를 좀 미리 좀 대응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사회적인 합의를 빨리 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 그런데 정년 연장이라는 주제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 차이가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로의 차이를 좁히거나 또는 동의한 부분이 나온 건가요? 네, 그건 아니고요. 현재 여러 안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노사의 입장차를 좁히거나 동의한 건 아닙니다. 경사노위 권기섭 위원장은 고령자의 계속 고용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강조한 건데요. 세대 간 균형과 노사 간 균형이 마주치는 접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공론화를 통해 여론 추이도 듣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련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년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자, 신 기자,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이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2016년 한 차례 연장된 뒤 9년째 60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 인구의 20% 이상이 60세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불과 한 해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은퇴 후 재취업은 흔한 일이 된 상태입니다. 통계를 보더라도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27만 2천 명 증가한 674만 9천 명이었는데요.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20대와 30대 청년층은 물론 50대도 처음으로 제쳤습니다. 자,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현재 이 문제는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번의 회의가 열렸지만 노사 간 이견이 원화코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자는 입장인데요. 한국노총은 지난해부터 정년을 65세로 연장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통일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법정 정년 입장이 명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청년층 일자리 축소는 물론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경영계는 일괄적인 정년 연장 대신 정년 이후 재고용하는 계속 고용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사의 입장 차이는 있지만 어찌되었든 공론화를 통해서 빠른 시일 안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자 이런 분위기는 지금 읽히고 있네요. 자, 그럼 경사노위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 논의를 진행시켜 나갈 계획인지요? 네, 권 위원장은 고령자 계속 고용 문제는 최소한 내년 1분기까지는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오는 12월 계속 고용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노사정 사자 대표자도 다음 달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행안부가 최근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년에서 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연장됩니다. 행안부 공무직의 정년 연장은 다른 공공기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공무원과 민간기업, 근로자의 정년 연장 논의에 불을 당길 전망입니다. 네, 뉴스MX 정년 연장 문제에 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신국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도심의 지상철도로 소음과 교통체증 같은 불편을 겪었던 지역들이 철도 지하화 사업을 향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서울과 부산, 인천 등 5개 지자체가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선도 사업 공모에 제안서를 냈습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부선 지상철로. 서울의 중심지와 생활권을 단절시키고 이로 인해 주변 지역의 쇠퇴를 가속화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1차 선도 사업 공모에 서울시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사업 희망 대상지는 용산역과 영등포역 등을 지나는 경부선 일대와 청량리역, 서빙고역 등을 지나는 경원선 일대로 총 68km에 달하는데 지상에 세워져 있는 역사 부지도 포함하면 서울 여의도 크기에 달합니다. 철로가 사라진 지상 부지에는 녹지 공간과 문화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경부선과 안산선을, 인천시에서는 경인선을 놓고 철도 지하화 사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과 대전이 철도 지하화 사업 제안에 나섰습니다. 부산은 경부선의 구포 가야 구간의 차량 기지와 부산 진역과 부산역 등 총 11.7km 구간을 지하화하거나 복개해 지상 구간의 철도 유후 부지와 역세권 일대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에서는 대전역 일대의 별도 상부 공간에 인공 구조물을 세우고 대전 조차장을 다른 곳으로 옮긴 뒤 그곳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각 지자체별 제안서에는 사업 희망 구간을 비롯해 예상 소요 비용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업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 사업 계획과 예산 투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와 대응 방안도 함께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5개 지역이 제출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제안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관련 개발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면과 현장 평가를 거쳐 12월 중으로 1차 대상 사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내년 5월까지 2차로 추가 사업 제안 접수를 받아 전체 지하화 대상 노선을 확정하고 내년 말쯤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우리나라 인공지능 연구의 중심이 될 국가인공지능연구 거점이 출범했습니다. 국내외 연구진이 인공지능에 관한 국제 공동 연구를 수행할 예정인데요. 2028년까지 총 946억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실외 자율주행 로봇 유비, 주문 물품을 싣고 도로 위를 주행합니다. 카메라로 주행 환경을 파악해 목적지까지 배달을 곧잘 해냅니다. 이 로봇은 배달, 순찰을 넘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중 하나로 대규모 딥러닝 기술이 토대입니다. 혁신적 AI 관련 연구의 중심축이 될 국가 AI 연구 거점이 양재 서울 AI 허브에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대한민국 대표 AI 연구 구심점으로 해외 유수기관 연구자들이 일정 기간 국내에 상주하는 등 국내외 연구진 교류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AI 국제 공동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혁신적인 미래 AI 기술 연구를 통한 글로벌 리더 양성에도 힘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AI 경쟁력을 확보하여 글로벌 AI G3로 도약하고 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선두에서 이끌며 AI가 주도하는 미래 30년을 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속 가능한 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2028년까지 국비 440억 원을 포함 총 946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정도 규모에 만족하지 않고 서울시 또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서 충분한 투자를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AI위원회, 한미 글로벌 AI 연구개발 교두보 글로벌 AI 프론티어 랩을 출범했습니다. 이번 국가 AI 연구 거점에 이어 다음 달에는 고도화된 AI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AI 안전연구소도 문을 열 계획입니다. AI 발전과 안전, 신뢰 기반 조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AI 기본법 제정도 시급하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인공지능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협약식을 개최하고 올해 추진할 26개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 12개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참여하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총 3조 7천억 원이 투입되며 이 중 정부와 지자체는 4년간 총 1,900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산업부 측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성 향상 30% 이상, 제조 비용 절감 20% 이상, 제품 결함 감소 50% 이상, 에너지 소비 절감 10% 이상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산업부는 올해 프로젝트 26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200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실손보험을 미끼로 고가의 의료 쇼핑을 유도한 정형외과 병원장이 적발됐습니다. 이 병원장은 실손보험으로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다며 환자에게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형외과 병원장 A씨는 환자 B씨를 상대로 한 회 약 50만 원의 고강도 레이저 치료를 시술했습니다.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의료 쇼핑을 부추겼습니다. A씨는 실제로 환자가 최대한 많은 실손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을 찾지 않은 날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 기록을 발급했습니다. 하루 통원 보험금 한도인 20만 원에 맞춰 3번으로 나눠 진료비 쪼개기를 한 겁니다.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이 공조해 이런 진료비 쪼개기 수법을 이용한 보험 사기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병원장 A씨와 환자 등 321명을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 사이 국내 보험사 21곳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약 7억 원의 실손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장 A씨는 특히 유명 운동선수가 받는 치료라며 비싼 고주파 치료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방송 출연과 병원 블로그 홍보 등을 통해 환자들의 신뢰를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달 안으로 A씨와 범행에 가담한 환자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보험 사기를 주도한 의료진뿐만 아니라 동조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합쳐지는 유보통합 본격 시행을 앞두고 두 기관의 신입생 입학 신청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검색과 기관별 비교 기능도 한층 강화됩니다. 박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5학년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신입생 입학 신청을 할 수 있는 유보통합 포털이 다음 달 1일부터 개통됩니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은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유치원 입학 신청은 처음학교로 사이트에서 별도로 이뤄졌습니다. 두 기관을 담당하는 부처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운영 이원화에서 발생되는 보육과 교육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자 정부가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본격 시행하면서 입소 입학 신청 체계도 일원화된 겁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 영유아 보육 교육 중앙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행재정 관리 체제를 일원화하여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교육 보육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새로 시행되는 유보통합 포털은 기존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검색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지도 기반의 행정구역별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방과 후, 야간 연장형, 시간제 등 원하는 보육 교육 서비스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학부모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직접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편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내년 도입을 목표로 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년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유 장관은 취임 후 약 1년 동안 기존의 예산과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이었다며 내년은 성과를 내는 해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창규 기자입니다. 취임 이후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금까지 이동거리만 16,000km, 300곳이 넘는 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취임 1년을 맞아 문체부 청년 직원을 만난 자리에서 유 장관은 지난 1년을 쉼없이 달려왔다며 현장을 향한 진심을 내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현장의 어려움이 뭐냐,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걸 같이 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전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선을 하자. 유 장관은 박물관과 도서관 등 국민과 직접 만나는 현장에서 일하는 청년 직원들에게 문체부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요즘 디지털 노마드가 트렌드인데 장관님께서 제 나이의 청년이셨다면 어느 나라를 여행하면서 일하시고 싶은지 좀 궁금합니다. 유 장관은 2천만 명이라는 올해 방한 외래 관광객 목표와 관광수지 적자 등 관광 관련 현안을 짚으며
해외보다는 국내 관광지에서 일하며 여행하는 디지털 노마드가 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국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국내는 내가 지금 로컬백도 여러 군데 다니고 지금 뭐 거의 계속 이렇게 다녀보면 예전하고 이제 완전 달라졌어요. 전국 어디를 가도 정말 이제는 우리가 구경할 만하다. 이어 관광단지 등 시설 개발로는 지역 관광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직접 현장에서 여행 트렌드의 변화를 느끼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청년 정책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무지출 챌린지나 일주일 7만 원 챌린지 등 이제 가성비 있는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뭐 지원할 수 있는 거는 뭐 체육 활동이라든지 예술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지금 이제 관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숙박 바우처 뭐 이런 거라든지. 유 장관은 19세 청년에게 연간 최대 15만 원의 공연과 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 패스 집행률을 연말까지 살펴 향후 영화와 콘서트까지 지원 분야를 넓히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숙박과 식음, 체험 등 할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혜택 확대 구상도 밝혔습니다. 교통정리하는 한 해였다고 생각하면 이제 내년은 제가 예산도 다 직접 짜고 그 외 방향도 새롭게 다시 설정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내년에 그 성과는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취임 후 1년이 기존 예산과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한 유 장관은 내년부터 문학 등 순수 예술을 포함해 관광과 체육 분야까지 계획한 정책 색깔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나 그 주변에서 먹는 음식, 과연 얼마나 깨끗하고 안전할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학철을 맞아 학교 유치원 집단급식소 6,300여 곳과 학교 주변 분식점 등 3만 3천여 곳을 점검했는데요.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개 업소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니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경우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했거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곳들도 있었는데요. 식약처는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하고 분식점 등 조립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겨울철에는 심뇌혈관 질환,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들 질환은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서 사전 예방과 발생 시 초기 대처가 중요한데요. 이에 질병관리청이 어르신과 만성질환자, 과거 병력이 있는 고위험군은 외출 전 체감온도를 확인하고 날씨가 추우면 실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한쪽 팔다리 마비나 갑작스러운 언어장애 등이 나타날 땐 뇌졸중을, 턱이나 목, 등에 심한 통증이나 답답함이 느껴진다면 심근경색증을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202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대여섯 명만 뇌졸중과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을 아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질병관리청은 조기 증상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평소에 뇌졸중,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맹견 사육 허가제.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맹견 사육 허가제에 대해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둔다고 밝혔습니다. 법 시행일 기준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지난 26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맹견 소유자의 부담과 지자체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10월 26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맹견을 사육하는 사람은 이 기간 안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 가입과 입마개, 목줄 착용 등 맹견 안전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림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동해안을 따라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 경남 남해안에 5에서 10mm의 비가 오늘 저녁까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에도 하늘 흐린 동안 약한 비가 오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서 아침 사이에는 제주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 충남, 전라권 등 서쪽 지방에도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적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기온은 12도, 낮 기온은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남부지방의 경우 아침 저녁으로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다만 내륙지방은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일 저녁부터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울 12도, 인천 14도, 춘천 10도로 아침을 시작하겠고 낮에는 수원 18도, 서울, 대전 20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하늘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속초와 울진 12도로 아침을 맞이한 후 낮에는 강릉 17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는 새벽에서 아침 사이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광주 14도, 부산 16도, 낮 기온은 전주와 대구 20도입니다. 전해상 흐리거나 구름 많은 가운데 남해상에는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거세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제주에 다시 비가 내리겠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전남과 경남으로 비가 헛되겠습니다. 또 토요일과 일요일 동해안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그동안에 직접 병원까지 가서 서류를 발급받는 게 번거롭다 보니까 실손보험 금액이 소액인 경우엔 청구를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요. 이제 실손 24앱만 설치하면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니까 많이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우선은 병원급 이상만 해당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